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하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근래 읽은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들 한번 추려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김초엽 작가님의 방금 떠나온 세계입니다. 7편 단편 모음집으로 저는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는 거라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이 책을 골라봤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리뷰들도 봤는데 처음엔 뭔 소린가 싶었어요.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진짜 읽어보니까 정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요. 시원하게 깔끔하고 뭐 통쾌한 느낌도 없고 뜸들이면서 향을 천천히 음미해보고 싶은 답들도 없는 미지근하지만 숨겨진 그런 히든 메뉴 같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겁니다. 딱 적당해서 덥든 춥든 그냥 바로 마셔볼 수 있는 느낌의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편은 최후의 라이오니로 가장 위험을 즐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족 로몬 행성에서 온 죽음을 두려워하는 화자가 3420ED라는 행성에 파견 간 이야기인데 이미 영화나 다른 소설 속에 나오는 소재들을 새롭게 결합해서 좀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낭만도 있어서 슬픔 속에 행복이 보이는 그런 단편입니다. 두 번째 단편은 마리의 춤으로 여기선 모그라는 그 시지각 이상증을 앓고 있는 마리와 마리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화자의 이야기인데 이 단편은 장애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랑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수화나 글로 말을 듣는 게 아닌 말을 보는 것으로 소통을 했거든요. 제가 수화를 몰랐을 때 그분들이 가까이 와서 수화를 대화해도 이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야도 시각과 청각을 의존하는 저와 달리 좀 더 넓은 시각을 이용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좀 신기했었거든요. 일단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이런 평을 받을 일도 없고 그 왜 군인들 보면 시끄럽거나 멀리 있거나 은밀하게 할 때 막 손사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목소리보단 수화가 더 편리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소통이 내가 알고 사용하고 있는 소통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느낀 단편입니다. 세 번째 단편은 로라로 사랑하는 애인 로라가 이해되진 않지만 이해하고 싶어서 여행을 떠난 진의 이야기입니다. 로라는 어긋난 고유 수용 감각을 가진 여성으로 이 팔이 세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세 번째 팔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사용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은 로라를 위해 정신치료도 권유하고 로라도 진을 위해 정신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이 단편에서 트랜스젠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과 다른 성을 원한다 했을 때 과연 그 의견을 단박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읽으면서 트랜스젠더 분들도 로라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여기서 모든 일에는 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랑은 역시 이해가 아닌 존중이란 걸 느낀 단편입니다. 네 번째는 순 그림자로 지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 그림자에서 살고 있는 단이라는 어린 연구원이 원형 인류, 즉 먼 과거의 인류의 조상인 조안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다 읽어보면 다문화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방인이란 존재가 낯설기에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방인이니까 자연스레 무리해서 배척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속할 수 없는 그룹에 대한 비굴한 수용이 아닌 자신이 원하고 받아주는 그룹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보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우정이 감동적인 되게 매력있는 단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협약으로 지구에서 온 학자 이정에게 벨라타에서 살고 있는 노아라는 사제가 편지를 쓴 이야기입니다. 지구에서 온 학자들은 처음에 벨라타 사제들을 친근하게 맞이해주지만 지구인들이 벨라타의 신앙을 무시해서 끝에 안 좋게 헤어지는데요. 벨라타는 오브라는 그 생물을 건드리는 걸 금기시합니다. 저는 이 오브가 선악과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비꼬기도 한 것 같고 동시에 그 욕심을 절제하는 순례자를 표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지공간으로 인지공간이라는 거대한 공동지식을 관리하는 제나가 이 인지공간을 떠날 것이라며 과거 몸이 약해서 그 인지공간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스스로도 원치 않았던 친구 이브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가님의 책은 처음 읽는 거라고 했는데 인지공간을 읽어보니까 분명 읽어본 느낌이라 뭔가 했더니 작년 문학동네 젊은 작가 수상집에서 한번 읽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SF 소설에 큰 감흥이 없어서 기억이 흐리멍텅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7편의 단편의 가장 핵심 주제인 개인의 존중이 잘 보이는 단편이고요. 만약 모든 거대한 지식을 공동으로 나눠 가지게 된다면 반발하는 소수의 지식을 이단이라 칭하며 멸시할 것이고
이 공동의 지식을 의존하는 사람은 많겠죠. 하지만 이 개인 소수의 지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옛날에 지구가 우주 중심이었다는 그 청동설을 다수가 믿었던 것처럼 이 단편은 다수의 절대 진리가 반드시 옳은 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7번째는 케빈 방정식으로 물리학자인 언니 현아가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동생인 현지는 시간 거품을 연구하는 언니 현아를 이해해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 7단편 중에 가장 흥미로웠고요.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공평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누군 하루가 천천히 가고 누군 하루가 빨리 흘러가고 이런 개개인의 내적 시계는 다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우리는 다른 인지적 세계를 살고 있고 이 세계들이 잠시 겹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완전히 포기해질 수 없고 공유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단편집은 인지공간 속 문장인 방금 내가 떠나온 세계에서 제목을 따왔나 싶기도 하고, 이 책은 리뷰를 말하기보단 들어보고 싶은 책인지라 제가 다른 분들의 리뷰도 많이 읽어보고 저 또한 리뷰를 길게 해봤는데 저는 로라랑 오래된 협약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보오미의 흐랍 아래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이 책이 유명한데 제가 실물 책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산 거라서 상당히 얇다는 거에 한번 충격을 받은 책인데, 제목도 뭔가 땡기고 이 뒤에 밀랑 쿤데라의 칭송이 있어서 얇음 또 금방 읽지 한번 가보자고 생각하고 이제 펼쳐봤는데 세상에, 외형은 얇지만 내면은 얇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느낌을 책 속의 문장으로 인용하자면 통째로 쪼아 사탕처럼 빨아먹고 작은 잔에 드는 리큐어처럼 홀짝대며 음미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내용은 35년째 폐지 압축리를 하는 한타가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그의 낙은 폐지 더미에서 근사한 책을 찾는 것으로, 책은 한타에게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고하는 인간 역시 인간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도, 이 사고라는 행위 자체가 상식과 충돌하기에 한타의 손 밑에서 한타의 그 압축기 안에서 희귀한 책들이 죽어가지만 그 흐름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타 자신은 상냥한 도찰자이며 책은 자신에게 파괴의 기쁨과 맛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오로지 생각들로 막 조밀하게 채워진 그 고독 속에 살기 위해서 일부러 홀로를 자청하는 한타는 스스로 영혼과 무한을 추구하는 돈키호테라고 지칭하면서 이 영혼과 무한도 자신 같은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일장의 막 문장들인데 이렇게 압도되는 소설을 왜 지금 읽었을까? 정말 읽어서 너무 좋다. 얇은데 진짜 내용은 얇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총 8장까지 있는데 진짜 다 알찹니다. 한타가 읽은 모든 책과 경험들을 압축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마지막 8장 결말 여운이 되게 찐득하게 남는 소설입니다. 이 폐지 속 현자 이야기는 근래 가장 감독스럽게 읽은 책이고 다 읽고 이 제목마저 완벽한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재미있게 읽은 책은 알렉산드르 디마의 검은 튤립입니다. 이 작가분의 문장이 재치가 있어요. 약간 대화하는 방식의 저술이 좋았고요. 총 2가지 이야기가 결합되는데 먼저 1장 홀란트의 헤이그 마을 사람들의 시위로 시작하면서 이 선동장 티클라이어가 코르넬리스 드 비트라는 사람을 고발하게 됩니다. 코르넬리스는 전 총리인 안드 비트의 형인데요. 이 안은 공화정을 주장한 사람으로 이 스타트 하우더를 폐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스타트 하우더는 뭐고 공화정을 왜 주장했는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쉽게 과거 네덜란드는 7개로 나뉘어서 그중 6개의 땅을 지배해 관리하는 국왕 같은 권력을 가진 자를 스타트 하우더라고 했고, 월리엄 2세가 스타트 하우더로 그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만 독식해서는 안 된다. 1개씩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고 공화정을 시행한 자가 바로 안드 비트입니다. 이제 다시 내용으로 안의 공화정으로 인해 형 코르넬리스도 시민 원성을 받게 되는데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 비트 형제가 프랑스와 협상을 했다는 그 루머와 함께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화정보다는 스타트 하우더 체제를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코르넬리스는 이제 억울한 누명으로 고문도 당하고 추방을 선고받았는데, 안은 형이 있는 감옥으로 시위대를 피해 몰래 들어와서 함께 도주각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억울하더라도 살고는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서신 하나를 코르넬리스는 대자인 코르넬리우스 판 바에르르에게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서신이 시위대에게 발각되면 빼박 이제 오해를 받기 너무 딱 좋아서
코르넬리스는 대자 코르넬리우스에게 그 서신을 절대 열어보지 말고 그냥 태워버리라고 편지를 쓰고 하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한편 시위대는 틸리 백작의 김연병과 이제 맞닥뜨렸는데요. 비트 형제를 찾아왔으니 길 비키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이 틸리 백작은 의회의 명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말빨로 일단 시위대를 의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는 의회를 거의 막 습격하다시피 해가지고 기마대 철수 명령을 얻어냈는데요. 이때 시위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시 감옥에 있는 비트 형제는 서둘러서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데 감옥의 문지기인 흐리푸스의 딸 로자는 이 비트 형제에게 큰 길로 가지 말라고 탈출에 도움을 주고 코르넬리스의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 형제가 마차를 타고 구석진 길로 가서 철문지기에게 우리 추방명 받았으니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철문지기가 이미 철문의 열쇠를 누가 가져갔다고 열쇠가 없어서 못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제 당황한 현재는 다른 골목에서 시위대랑 만나게 되고 두 형제는 되게 참혹하게 짓밟히게 되는데요. 아까 시위대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남자는 자신의 부하인 판 대령에게 흥분한 군중들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경계의 태세를 가지고만 있으라고 지시할 뿐 형제의 그 참혹하게 도륙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저 똑똑히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이 젊은 남자는 바로 오렌지 공 윌리엄으로 공화정을 주장한 안으로 인해 아버지의 그 막강한 권리를 잃었던 자, 하지만 다시 홀란트의 새로운 스타트 하우더가 된 젊은 공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4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5장부터 시작합니다. 코르넬리우스는 금수저로 욕심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좀 순수한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코르넬리우스에게 대부처럼 막 정치판에 끼어들지도 흉내내지도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둡니다. 그래서 코르넬리우스는 정치는 잘 모르고 그냥 식물 곤충 연구하다가 최근 튤립에 열중하게 되었는데요. 옆집 이웃 복스텔이란 사람은 프랑스인 식물학자로 이미 먼저 튤립을 잘 가꾸고 상도 받은 자칭 튤립의 왕이란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이제 벽이 생기면서 복스텔의 정원의 빛을 못 받게 되는데요. 이제 복스텔은 옆집 코르넬리우스를 신경 쓰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튤립인 검은 튤립을 향한 욕망과 탐욕의 시발점이 됩니다. 아까 두 가지 이야기가 결합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복선 회수를 잘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정말 참신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었을 때 코르넬리스랑 코르넬리우스 이 이름들을 좀 헷갈리게 지어놔서 이건 좀 별론데 읽지 말까 하다가 다시 차근히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역사 배경 또한 몰랐는데 이 책 해설 쪽에 친절하게 적혀져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만 좀 잔인하고 충격적인 복수물이라서 그렇지 중반부터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바뀌는데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소제목들의 센스가 너무 좋아요.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이야기들을 좀 색다르게 표현한 작품으로 일단 다 필요 없고 로자가 너무 멋있는 인물이라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샬롯 카시라기와 로베트 마조리의 그 마음의 정체입니다. 소설은 아니고 인문학 책으로 제가 여기 출판사를 이 책 말고 이번 신간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 책들은 이렇게 책날개를 접어갖고 뜯어서 책갈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센스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뒤에 모나코 왕족 샬롯과 철학자 로베트의 감정 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귀족도 아닌 왕족의 수업이라니 이런 책은 흔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딱 펼쳐봤는데 폰트도 특이하게 굵은 궁서체더라고요. 저는 선명하니 좋았습니다. 이 책은 감정을 세 가지로 크게 너그러운, 강렬한, 악의적인으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그 감정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한 책인데 감정의 어원을 풀이하면서 저술된 거라 신기했습니다. 몇 문장 읽어보자면 황홀경의 어원인 엑스타시스는 본래 안정된 상태의 바깥에 존재하다 그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떨어져 나오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본래 비방꾼은 수스루스, 즉 속삭이는 자, 일부 종교에서 말하는 사탄과 동일시되는 자를 의미했다. 이런 문장이 많아서 이 책이 흥미롭고 재밌기는 한데 쉽게 술술 읽히진 않았어요. 저는 왕족이 되긴 글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감정들 중에서 현재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 부분을 읽어보면 또 공감이 되면서 잘 읽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닫는 글 끝에가 정말 공감돼서 웃었어요. 약간 역시 사람 다 똑같다고 1절 넘어가면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책에 나오긴 한데 이 감정은 자신이 느끼기도 하지만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감정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감정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닌 존중하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했는데 저는 몽테뉴의 수상록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엄청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따로 인스타에 글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최근 읽은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들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